여러분, 오늘 일본 주요 언론 기사 제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이 더 멀어졌다. 역전도 아니고 충격도 아닙니다. 일본 언론이 선택한 단어는 거리였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전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멀어졌다는 표현은 방향이 굳어졌다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기사들에는 곧 다시 따라잡을 수 있다는 문장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언론 해석이 아니라 일본 내각부가 직접 발표한 공식 통계입니다. 2024년 기준 일본 1인당 GDP 33,785달러, 전년 대비 4.3% 감소. OECD 24위. 한국 1인당 GDP 36,239달러, 전년 대비 1.6% 증가. OECD 21위 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닙니다. 격차의 속도입니다. 2023년 한일 1인당 GDP 격차는 44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이 격차는 2,454달러로 커졌습니다. 1년 만에 격차가 5배 이상 확대. 이 수치는 일시적 변동이라는 설명을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의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이어 스페인과 슬로베니아에도 밀려났다. 니케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8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해설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변화입니다. 물론 일본 언론도 엔화 약세를 주요 원인으로 언급합니다. 실제로 엔달러 환율은 157엔대를 기록했고 160엔 재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계산되는 1인당 GDP에 불리한 조건인 건 분명합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엔저가 원인이라면 엔저가 지속되는 동안 격차는 줄어들거나 최소한 유지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반대입니다. 엔저 국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오히려 더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환율 탓이라는 설명은 결정적인 설득력을 잃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OECD는 일본 경제를 두고 고령화로 인해 생활수준 성장률의 상단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구조적으로입니다. 이건 금리나 환율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의 충격은 가난해졌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다. 한때 아시아의 모델이었고 선진국의 출발점이었던 위치에서 조용히 내려오고 있다는 감각. 이게 이번 기사들의 정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변화는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났고 왜 한국이 이 흐름의 중심에 놓이게 된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격차가 산업 선택과 구조의 결과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같은 선진국인데 한국과 일본의 숫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까? 이 차이는 우연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지난 20여 년간 반복해온 키워드는 안정이었습니다. 일본 내각부와 일본은행 자료를 보면 공통된 방향이 나타납니다. 급격한 산업 전환 최소화, 내수 기반 유지, 고령 인구의 소득 안정, 사회 충격 완화 우선. 이 선택은 사회적 붕괴를 막는 데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에는 명확한 비용이 따릅니다. 일본의 실질 성장률은 장기간 1% 안팎에 머물렀고 임금 상승 속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장기 정체입니다. OECD 역시 일본을 성숙 경제의 전형적인 저성장 경로로 분류합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부 기업 금융이 동시에 리스크를 감수한 영역은 명확합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 1위 산업,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핵심, 조선 LNG 고부가 선박 집중, 방산 수출 산업으로 구조 전환,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수출 확대. 이 산업들의 공통점은 성공하면 격차를 벌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국가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산업 보고서보다 1인당 GDP에서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1인당 GDP는 노동 생산성, 임금 수준, 산업의 부가가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반영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산업으로 돈을 버느냐의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문장은 이 표현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스페인과 슬로베니아에도 밀렸다. 이건 국가 서열 비교가 아닙니다. 자기 위치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일본은 비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일본 대비 얼마인가로 자기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비교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 변화는 숫자보다 심리적으로 더 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 변화는 일본이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엔저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면 엔저가 유지되는 동안 격차는 줄어들거나 최소한 유지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였습니다.
엔저 국면에서 한일 격차는 더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이건 구조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두 나라에서 조금 더 넓혀야 합니다.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은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이 흐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점은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이 이 변화를 사건이 아니라 추세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국제기구들이 반복해서 쓰는 표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잠재 성장률 상단 제한, 생활수준 성장률 둔화, 인구 구조의 하방 압력. 특히 OECD는 일본을 두고 고령화로 인해 생활수준, 성장의 상단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시적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제한입니다. 국제기구들이 총 GDP보다 1인당 지표를 더 예민하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인당 GDP는 임금, 생산성, 산업의 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즉, 국민 한 사람당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질을 묻는 지표입니다. 같은 분석 틀 안에서 한국은 다르게 분류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로에 들어섰지만 아직까지는 생산성 상승, 여지, 고부가가치 수출 비중, 산업 고도화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가로 평가됩니다. 요약하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속도가 남아있다는 진단입니다. 해외 언론의 표현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였다면 최근에는 한국이 이미 앞선 지표가 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추격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뀔 때는 항상 공통된 신호가 있습니다. 큰 선언이 없다, 축하도 없다, 논쟁과 혼란이 먼저 나온다. 일본 언론의 탄식은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일본 사회가 느끼는 상실은 부의 감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비교의 출발점이 아니다. 이 감각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모델이었고 선진국의 기준이었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오고 있다는 인식. 이 과정에서 한국은 누군가를 밀어내고 올라온 게 아닙니다.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산업 전환 속도,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 생산성 지표의 동반 개선. 이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 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숫자는 과거를 설명해주지만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도착지가 아니라 관리 구간입니다. 한국도 이미 다음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 고령화 가속, 노동력 감소, 서비스 생산성 정체. 이 문제들은 일본이 먼저 겪은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차이는 대응 시점과 방식입니다. 국제기구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입니다. 현재의 성장 동력이 유지되려면 노동 서비스 사회 구조 전반에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건 찬사가 아니라 조건부 신뢰입니다. 기준이 되는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 참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책 하나, 산업 하나, 지표 하나가 다른 나라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